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댄스쿨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기초 완전 정리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분야든 처음 입문을 하고자 하면 그 분야에 대한 개념이나 그 분야에 특화되어서 쓰이는 그런 용어들, 그리고 그 직무에 계신 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떤 역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모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요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개념과 용어, 그 다음에 데이터 엔지니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R&R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실생활 사례들 및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쭉 보시면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고 데이터 엔지니어 역시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쭉 한번 편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 보았고요. 자, 맨 처음에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개념 그리고 용어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뒤에 붙은 엔지니어링에 대한 정의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이 정의는 공업 분야에서 많이 쓰이죠. 공업 분야의 응용과학기술을 연구하는 학문 또는 과학적, 경제학적, 사회적 원리와 실용적 지식을 활용하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에 관한 학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용적 지식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것에 대한 학문이, 즉 그런 행위가 바로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예요. 밑에 아키텍처를 보시면 철광석 정제 과정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맨 처음에는 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철광석 유연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공을 거쳐서 중간재가 되고, 이 중간재가 한 번 더 가공을 거쳐가지고 소비자에게 갈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가공이 되어서 나오겠죠. 자, 데이터 엔지니어링도 이것과 되게 비슷해요. 다음에 한번 보시면 이 데이터 엔지니어링은 뭐냐면, 앞에서는 이 철광석과 유연탄이 원재료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데이터 엔지니어링에서는 철광석 유연탄 대신에 데이터가 속으로 쏙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엔지니어링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 저장, 처리 및 전송하기 위한 기술과 인프라를 개발하는 작업,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데이터가 어딘가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요. 또 가공을 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또 형태대로 만들었을 때 또 그런 소비자들에게 특화된 형태로 또 가공을 해가지고 제공해주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틀어서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과정 자체는 되게 비슷하죠. 원재료가 요 앞단에 맨 왼쪽에 위치해 있고요. 한번 가공 과정 혹은 저장 과정 같은 것들을 거치고, 자, 저장 과정 같은 것들을 거치고 가공이 된 다음에 또 한 번 더 뭔가 가공이 되어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공이 한 두 번 정도 일어났는데, 요거는 필요에 따라서 그 이상 혹은 한 번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개념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는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데이터 레이크입니다. 데이터의 강이라는 뜻이죠. 저도 처음 이 용어를 딱 접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어요. 두 개가 뭔가 조합되기가 쉽지 않은 단어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용어를 만든 듯한 느낌인데, 어떤 개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양한 형식과 소스에서 대규모의 비정형 및 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고 추후 분석이나 처리를 위해 보관하는 저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장소인데 어떤 데이터들이 저장되냐면 비정형 그리고 정형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뭔가 테이블 형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오디오 포맷, 비디오 포맷, 텍스트 포맷, 로그 포맷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다 포괄해서 그냥 다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비유로 사진을 하나 들고 왔는데 헌책방 사진이죠.
그러니까 온갖 카테고리에 있는 책들이 그냥 지저분하게 다 모여서 저장되어 있는 어떤 공간, 그러한 저장소를 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뜻입니다. 데이터의 창고죠. 자, 보면 용어적으로만 봐도 데이터 레이크, 강보다는 창고가 훨씬 더 규모가 당연히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 역시도 다양한 부서 및 사용자들이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데이터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정형화된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데이터 레이크에서는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 다 섞여 있었겠지만 데이터 웨어하우스 티어로 넘어올 때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가공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형화 시킨 다음에 저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티어에 있는 저장소에도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용어는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유를 들면 도서관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앞에 선책방은 온갖 카테고리의 책들이 아무런 분류 없이 그냥 막 저장되어 있었다면 도서관은 카테고리별로 책들이 서가에 꽂혀 있죠. 예를 들면 이건 예술, 이건 역사,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스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마트입니다. 이거는 특정 부서나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구축된 작은 규모의 데이터 저장소예요. 이것도 당연히 저장소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정입니다. 특정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는 정형화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 부서에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로 치면 마케팅, 경영, 인사, 개발, 데이터 이런 직무들이 있다고 한다면 요 모든 직무의 데이터들이 다 정형화되어 가지고 저장된 게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마케팅 팀이 자기 팀에 특화된 어떤 데이터를 원할 수가 있겠죠. 인사팀도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한 번 더 추출 혹은 가공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장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특정 부서용 어떤 저장소가 따로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저장소 개념을 데이터 마트라고 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으로 예를 들게 되면 제가 어떤 서양 미술 관련된 책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리든가 혹은 서점에서 사가지고 제 서재에다가 서양 미술 관련된 책들만 이렇게 막 꽂아가지고 어떤 하나의 책장을 만든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데이터 마트 티어의 저장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데이터 거버넌스입니다. 이거는 조직 내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 절차, 권한 등을 설정하는 데이터 관리 체계와 프로세스를 칭하는데요. 한마디로 데이터 레이크랑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데이터 마트에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저장이 되어 있고 이리도 이동하고 저리도 이동하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관리가 되어야겠죠. 어떤 표준적인 지침에 따라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절차 그리고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접근 권한들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고요.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도서관을 예를 들면 도서관에 책을 그냥 막 꽂아놨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런 운영 시간 혹은 관리 인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몇 명이 근무해야 된다. 그리고 도서 대여 지침 1인당 3권까지 가능하다. 이런 지침도 있어야 될 거고요. 인원별 접근 권한 일반인들은 저 안쪽 창고까지는 접근할 수 없고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접근 권한 같은 것들이 다 세세하게 세워져 있어야지만 도서관이 원활히 잘 운영이 될 수가 있겠죠. 데이터 역시도 똑같습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저장소에 잘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저장이 되어 있으면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계속 저장만 되어 있으면 사실 쓸모없는 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삭제한다.
이런 프로세스를 세울 수도 있고요. 혹은 A 부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접근이 가능하고 B 부서는 데이터 레이크까지 접근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인원별 접근 권한 같은 것들을 세울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데이터 거버넌스를 수립한다, 관리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초반에 많이 만나게 되는 개념이죠.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예. 자, 제가 폰으로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딱 찍고 나서 위로 사진을 스와이프하면 이런 사진에 관한 정보들이 밑에 뜨죠. 요게 바로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찍은 사진이 바로 데이터고요. 그리고 위로 스와이프 했을 때 나온 사진에 대한 정보, 이것이 바로 메타데이터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는 정보에 대한 정보죠. 정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바로 메타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테이블을 예로 들자면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각 컬럼의 어떤 속성들에 따라서 이런 행들이 저장이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저장된 행들을 다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컬럼들에 대한 정보, 즉 컬럼이 어떤 타입이고 어떤 크기고 널값을 가지는지, 컬럼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 즉 컬럼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으면 뭔가 컬럼 정의서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컬럼 정의서가 바로 메타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배치랑 스트리밍이에요. 자, 스트리밍이라는 용어는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거는 바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뭔가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스트리밍 작업이라고 하고요. 그 반대로 배치 작업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정해진 시간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배치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일일 보고서, 월간 리포트,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할 때 일일 보고서는 매일 단위로 특정 시간에 그런 작업이 일어날 거고요. 월간 리포트는 한 달에 한 번씩 뭔가가 이렇게 리포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런 작업들이 다 배치 작업이고, 자, 스트리밍 작업 같은 경우는 뭔가 동영상을 계속 송출한다든지 혹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어떤 사용자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바로 처리해가지고 뭔가 화면에 반영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작업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을 스트리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할 때 배치 작업, 스트리밍 작업 둘 다 존재를 하는데, 스트리밍 작업이 배치 작업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작업들이 많이 있겠죠. 실시간이니까. 자, 그 다음은 온프레미스랑 클라우드라는 용어입니다. 온프레미스는 자체 데이터 센터나 이런 물리적 서버에 IT 인프라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리적 서버라는 용어예요. 저희들이 쓰고 있는 어떤 맥이나 삼성 노트북, 그리고 데스크탑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 눈에 딱 보이죠. 노트북도 저희가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온프레미스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클라우드는 서버를 예를 들면 AWS나 구글 클라우드에서 서버를 한 대 빌렸어요. 그럼 저희가 물리적으로 그것들을 들고 다닐 수가 있나요? 아니죠.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으로 저희가 접속을 해가지고 그 아마존이나 구글, 즉 클라우드 공급자들이 관리하는 어떤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를 저희가 빌려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을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입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데이터 파이프라인. 이거는 데이터 원천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데이터를 정제, 변환, 분석, 저장,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고요.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시작점 A에서 목적지 B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이동 전달하는 과정을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파이프라인은 수도관이라는 뜻이잖아요. 수도관은 요 관이 있으면 요 속에 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요게 물 대신에 데이터가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흘러가지고 목적지 A에서 B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데이터 엔지니어의 롤 중에 하나겠죠. 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여기 MySQL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여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제가 시각화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을 그런 경우에는 요 목적지 A에서 시각화 대시보드 B까지 데이터가 흘러가야겠죠. 그 중간 다리로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A에서 B로 데이터가 안전하게 원하는 데이터 형상으로 딱 전달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하는 겁니다. 또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니즈에 따라서 파일 형식의 데이터를 DB에 저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DB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다른 DB로 옮기거나 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클라우드로 옮기고 하는 작업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겠죠.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자, 그래서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때 주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런 파이썬이나 SQL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동화하는 도구로서 에어플로우,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스파크,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 같은 것들이 데이터 파이프라인 개발에 다각도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엔 ETL이라는 용어입니다. ETL은 Extract, Transform, Load의 앞글자만을 딱 따가지고 만든 용어인데요. 이거는 다양한 원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원하는 형태로 변환한 다음에 목적지에 적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데이터 파이프라인 할 때 A에서 B로 데이터가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딘가에 저장된 데이터를 추출을 해야겠죠. 빼내와야 돼요. 빼내온 다음에 바로 B로 꽂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B로 적재, 로드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변환 작업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를 통틀어 가지고 ETL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ETL만 있는 것이 아니고 ELT라는 용어도 존재를 합니다. 요거는 Extract, Load, Transform이겠죠. 자, 그래서 차이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순서에 대한 차이예요. 일단 수집한 다음에 변환하고 저장하느냐, 아니면 수집한 다음에 일단 저장하고 변환을 하느냐, 요 차이인데, ETL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변환 과정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고품질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저장된 데이터가 일단 가공을 거친 좀 괜찮은 품질의 데이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분석에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데이터 변환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변환을 위한 인프라나 리소스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ETL로 모든 데이터를 다 정제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ELT를 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LT는 일단 데이터를 먼저 저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다양한 이런 작업들을 적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연해요. 저희가 일단 데이터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들을 놓치기는 아깝잖아요. 뭔가 나중에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보면 좋은 인사이트를 뽑을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하지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그냥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을 해놨다가 하루나 이틀 뒤 특정 기간에 좀 분석을 거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변환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유연하게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버려지는 데이터 없이 싹 온전하게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더 많은 어떤 변환 작업 같은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초기 데이터 적재 속도가 매우 빠를 수가 있지만 적재된 데이터는 품질이 낮고 아무래도 활용성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 데이터만 딱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변환 작업을 필수적으로 수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소 리소스 낭비와 비용 증가의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앞에서는 변환 작업을 한 다음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저장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일단 다 저장을 하기 때문에 10기가 중에서 1기가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100기가 중에서 2기가 정도만 뭔가 활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남은 98기가 이런 것들은 그냥 저장소 비용만 잡아먹는 그런 죽은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불용 데이터가 최대한 없도록 잘 관리를 해야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LT 작업은 데이터 유입 속도가 굉장히 빠른 시스템일 때 혹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일단 당장 분석이 힘들 때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처리, 데이터 레이크 관리 이런 등등의 작업에 적합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요즘은 데이터가 워낙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LT 아키텍처가 조금 더 많이 도입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엔 OLTP와 OLA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OLTP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OLTP는 일단 정의를 먼저 보고 가면 밑에 제가 써놨는데 OLTP는 온라인 트랜잭셔널 프로세싱 이라는 뜻이고요. OLAP는 온라인 애널리티컬 프로세싱 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트랜잭션 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애널리티컬 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OLTP는 이렇게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 등 실시간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데 최적화된 시스템을 OLTP라고 하고요. OLAP는 분석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OLAP라고 칭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부터 먼저 보면 이 OLTP 시스템의 목적은 데이터에 대한 수정 그리고 추가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서트나 업데이트, 딜리트 쿼리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프로세스 속도는 최대한 빨라야 됩니다. 수초 이내로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가 정확하게, 무결하게 저장이 되고 업데이트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예를 들면 회원 정보를 수정하는 경우 혹은 회원 등록을 하는 경우 저희가 어떤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새로 고침한 다음에 로그인하면 바로 들어가줘야겠죠. 저희가 회원 가입을 딱 하면 여기에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에 저희 회원 정보가 이렇게 저장이 될 거예요. 인서트 쿼리가 일어나겠죠. 그런 다음에 바로 이 정보가 여기도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로그인할 수 있도록 돼야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겠죠. OLAP 같은 경우는 뭔가 회원가입이나 이런 용도로 쓰이는 시스템이 아니고 저장되어 있는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OLAP라고 하기 때문에 목적은 데이터에 대한 쿼리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수정하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쿼리해가지고 어떤 거를 얻으려고 하냐면 인사이트를 얻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셀렉트 쿼리가 많이 날려지게 되고요.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 셀렉트 쿼리를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아버리면 프로세스 속도도 느려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무조건 즉시적으로 응답이 올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이거는 온전히 분석이기 때문에 수초 혹은 수분까지도 프로세스 속도가 걸릴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속도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분석 쿼리를 던지는지 표현 방식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예를 들면 1년간의 주요 인기 트렌드 분석 이런 것들이 OLAP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데이터 분석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이렇게 프론트엔드에 앱이 있어요. 저희 유저는 여기 프론트엔드와 계속 소통을 하게 되죠. 저희가 여기서 회원가입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회원가입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API가 백엔드 서버로 전달이 되게 되고요. 이 백엔드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에 회원 정보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겠죠. 그래서 회원 정보가 쭉쭉쭉쭉 입력이 되면 그 다음에 이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요거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저장소로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관하는 작업을 거쳐가지고 요 OLAP 시스템 내에서 뭐 회원 정보 관련해서 다양한 시각화라든지 혹은 추천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요 앞에서 회원 가입을 담당하는 요 로직 이 시스템이 OLTP 시스템이고요. 그 뒤에 분석을 담당하는 이 시스템이 OLAP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행지향 포맷과 열지향 포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 포맷이 저희가 흔히 쓰는 게 CSV 혹은 JSON 그리고 뭐 XML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Parquet 혹은 Avro 이런 것 등등 파일 포맷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포맷들이 다 동일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지향 포맷과 열지향 포맷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행지향 포맷은 뭐냐면 데이터를 행 단위로 저장하는 포맷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 유리하냐면 트랜잭션 처리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OLTP 프로세스에 유리한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ySQL, PostgreSQL 등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어나는 이런 OLTP 작업 데이터에 활용이 되고요. 대표적인 행지향 포맷으로는 이런 CSV, JSON, XML, YAML 파일 같은 저희에게 좀 익숙한 이런 포맷들이 다 행지향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열지향 포맷은 데이터를 열 단위로 저장하는 어떠한 포맷인데 이거는 어떨 때 장점이 있냐면 분석 쿼리 실행 시 굉장히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한다 했을 때 특정 컬럼들을 모든 컬럼을 다 보진 않죠.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룹 바이를 한다거나 오더 바이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작업들을 많이 하죠. 그런 경우에는 모든 행들을 다 보기보다는 특정 컬럼 전체를 통으로 봐가지고 그룹 바이를 하고 작업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열지향 포맷이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빅쿼리나 레드시프트 같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즉 분석이 주로 일어나는 시스템이죠. 이런 웨어하우스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분석 작업 데이터에 이러한 열지향 포맷이 활용이 되게 되겠고요. 대표적으로는 가장 많이 알려진 게 파켓이죠. 파켓 포맷, 그리고 ORC, 아파치 에로우 같은 포맷들이 다 열지향 포맷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테이블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행지향 포맷으로 저장할 때랑 열지향 포맷으로 저장할 때랑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행지향 포맷은 이 행별로 저장을 해요. 이렇게 저장을 차례로 저장을 하고 2행 저장하고 3행 저장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인디아 초콜릿 1000 그리고 인디아 아이스크림 2000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죠. 반면에 열지향 포맷은 뭐냐면 이 열 단위 청크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열 단위로 쭉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열, 그 다음엔 그 다음 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프로덕트를 분석을 하고 싶다 한 경우에는 행지향 포맷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하면 프로덕트를 분석하고자 할 때 여기를 봐야 되고요. 쭉 본 다음에 또 여기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를 쭉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봐야 돼서 결국에는 거의 저장된 데이터를 풀 스캔을 해야 돼요. 하지만 행지향 포맷으로 저장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 청크만 딱 보면 되겠죠. 여기 덩어리만. 그렇기 때문에 풀 스캔할 필요 없이 훨씬 더 스캔하는 그런 용량이 줄어들어서 쿼리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트랜잭션 처리할 때는 저희가 행별로 딱딱 행별의 각 요소별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지향 포맷이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된다. 특정 열을 기반으로 그룹 바이를 해야 된다. 그런 작업이 많은 경우에는 열지향 포맷이 처리 속도도 훨씬 빠르고 저장 용량도 적게 잡아먹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포맷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행지향 포맷이랑 열지향 포맷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할 때는 열지향 포맷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파켓이라고 하는 포맷인데 요거는 데이터.점 예를 들면 CSV 혹은 데이터.json 이런 식으로 저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파켓 포맷은 데이터.파켓 네, 이런 식으로 점 파켓이 뒤에 붙는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굉장히 용량이 작아집니다. 같은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그래서 컬럼 단위 압축을 통해서 같은 데이터를 CSV 파일로 저장을 했을 때보다 최대 80%까지 용량이 적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컬럼 기반 저장 방식으로 대용량 데이터 분석 시 빠른 읽기 및 처리 속도를 가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타입 저장이라는 특징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CSV 같은 경우는 행이랑 컬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데이터만 딱 저장을 해요. 하지만 파켓 포맷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까지 그 포맷 안에 가치 정보로서 저장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데이터가 2025년 1월 1일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CSV 같은 경우는 이거를 스트링 값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스트링으로 되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 데이트 타임 포맷으로 저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요 같은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CSV는 그냥 스트링으로 받아들여서 저장을 하게 되는 반면에 파켓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저희가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바꿔서 파켓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도 요 컬럼은 이 데이터가 저장된 컬럼은 데이트 타임 컬럼이구나 라는 정보가 그 점 파켓이라고 하는 요 포맷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저장한 다음에 다시 읽을 때도 이 컬럼에 대한 데이터가 데이트 타임으로 잘 읽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시 분석을 하고자 할 때 굉장히 유리한 타입이 되겠죠. 데이터의 스키마를 유지하면서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파켓 포맷은 빅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는 포맷이에요. 빅데이터 하면 항상 나오게 되는 게 아파치 스파크라는 처리 도구인데 이 스파크의 기본 포맷이 바로 파켓입니다. 그리고 빅쿼리랑 클라우드 빅데이터 시스템 등등, 그러니까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다루는 어떤 빅데이터 프레임워크나 빅데이터 저장소 이런 것들은 다 파켓 포맷을 기본으로 거의 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런 시스템들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연동도 되게 많이 돼요. 거의 대부분의 빅데이터 시스템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용어는 파티셔닝이라는 용어인데요. 이거는 대용량 데이터셋을 특정 기준에 따라서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할하여 관리하는 기법을 칭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밑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습니다. 크리에이션 데이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은 3월 1일자고요. 그리고 초록색이 3월 2일, 보라색이 3월 3일인데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섞여서 쭉 있어도 저희가 데이터 양이 크지 않으면 필터하거나 혹은 그룹바이 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데이터가 한 1억 건이다. 10억 건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쭉 섞여 있으면 하나의 데이터를 통으로 그냥 다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대용량인 경우에 3월 1일자 데이터만 좀 분석을 할 수도 있고 3월 2일자 혹은 3월 달 거 이렇게 특정 기간만 걸쳐서 분석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이 테이블이 전체가 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으면 풀 스캔을 해야겠죠. 하지만 크리에이션 데이트를 기준으로 파티셔닝 기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데이터 저장 시에 이런 식으로 날짜 형태로 쪼개져 가지고 크리에이션 데이트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져서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월 1일자를 분석하고 싶다 하면 요 덩어리만 보면 되고 3월 3일자를 분석하고 싶다 하면 요 덩어리만 보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대용량일 경우에 요 파티셔닝 기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성능 최적화 그리고 쿼리 효율성 개선 등등의 이점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파티셔닝 된 데이터를 S3나 물리적인 어떤 하둡이나 이런 저장소에 저장을 할 때에도 이렇게 쪼개져서 디렉토리로 쪼개져 가지고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지 보수의 용이성 등의 장점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에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는 기법이 바로 파티셔닝 기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일단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한 개념 그리고 용어에 대한 정리는 한번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 개념과 용어 쪽에서 다룬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영상을 끊어가지고 2번 그리고 3번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아키텍처 그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이어서 쭉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